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사실은 좀 제대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가 그동안 너무 편파적이고 또 너무 그 깊이가 없이 그냥 피상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면서, 그래도 다른 부분은 뭐 연구를 좀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의 정치 문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했다. 그 유신을 통해서 뭐 중화공업화를 했다. 북한하고 어떻게 대치했다. 이런 부분은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이 국민교육 헌정이나 새마을 운동이나 또 아까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고 관계를 맺고 뭐 어떻게 보면 모시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국가 발전의 정책으로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는 그 물밑 메커니즘은 어땠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김영삼 기자께서 조금 얘기하신 게 이제 가장 그래도 그쪽에 좀 깊이 들어간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 발제문을 보고 반가워서 그냥 제가 그동안은 어디 나와서 저희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김영삼 기자가 얘기하시는 여러 그 단체 중에 화요회하고 목요회라는 단체가 아까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화요회는 대학 교수들,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적, 그 문화적인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머리를 빌렸던 그 전문가들하고, 목요회는 언론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맞으면 요즘같이 이렇게 언론이 양극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도 물론 여가 있었고 야가 있었고 여당지가 있었고 야당지가 있었지만, 그때는 국회의원들끼리도 유신을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었고요. 언론계에서도 또 여당지 야당지가 있었지만 다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지식인들 중에 그 카테고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교수랑 언론인들인데, 이 두 분들을 모시고 그 모시는데 뭐 아무나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평가가 좋은 사람들을 모시는 모임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민교육 헌장 만드는 데도 깊이 관여를 했고, 또 나중에는 10월 유신하는 데도 관여를 했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가 이제 18년 동안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뭐 저희들은 당연히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저쪽 친구들은 이제 배가 아파서 그런지 뭐 독재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임에 이제 그 활용한 지식인들 그룹을 그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서 모임을 꾸려나갔던, 요새로 치면 뭐 간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신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결국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 가서 정무비서관을 하시고 정무수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제가 발제문에 보면은 저희 아버지 양력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대학을 졸업했고요. 고등학교는 대구에 어느 학교더라? 대륜고등학교 나오셨고, 예. 57년에 이제 민국일보, 61년에 동아통신, 그리고 61년에 동아일보로 옮겨서 70년까지 한 10년 일을 하셨고, 동아일보에 계시는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독 방문할 때 수행하면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5년부터 67년에는 동아일보의 동경특파원, 동경지사장을 하셨고, 67년, 68년에는 정치부 차장, 그 다음에 69년, 70년에는 정치부 부장, 그 다음에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어서 니만 펠로우로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칠 때쯤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소독 취재할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청와대에 와서 일을 좀 같이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아직 좀 또 뭐 이쪽에서 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성사가 안 되다가, 이때는 이제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무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73년에 정무수석 1수석이 되셨고,
그래서 정무 일수석으로 11.6이 날 때까지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6 나고 나서 전두환 정권 때는 공직에는 나가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포르투갈 대사를 하셨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하시고, 공보처 장관을 하고, 이제 그 노태우 정부가 93년에 끝나죠. 92년 12월에 선거가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국제퇴계학연구원이라고 해서 이게 저 퇴계 대구 경북 쪽에 퇴계를 모시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이사장을 하셨고 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나이가 66이셨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하고 제 동생이 서강대 정액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재작년에 돌아갔는데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이 이제 그 아버지 유고를 다 모아서 그 만월 홍안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을 제가 여기 집어넣고 여기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쓰신 글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할 때 뭐 어떤 기사를 쓰셨는지 사실 근데 좀 심층적인 분석까지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못했고요. 저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55년에 제가 태어나서 그 중앙중고등학교 이게 이 아버지가 계신 데는 동아일보여서 맞아 인천 선생이 만든 언론기관이었고 저는 그 영향으로 중앙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대를 갔어야 되는데 연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사회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사회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회학과 출신으로 언론사 기자를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동경하면서 따라 해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과를 갔고 사회학과에 가서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운 좋게 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정년을 하고 정년 직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생을 좀 했는데요.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할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 외우기만 했죠. 근데 실제 아버지나 그 지식인 그 당시 그룹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알죠. 뭐 예컨대 제가 어렸을 때 김채윤 교수라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랑 동갑내기고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고향도 가깝고 해서 우리 집에 오면 제가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김채윤 교수를. 제가 그때는 중학생이고 이제 그 양반은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랑 막역한 사이니까 뭐 나한테 제 이름을 막 속초나 부르는 그런 분이니까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뭐 그분이 교수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냥 아저씨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아까 말씀하셨죠. 김영삼 기자에게는 화요회하고 목요회 멤버의 핵심 멤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계 분들을 그때 많이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 활용이랄까 나쁘게 얘기하는 건지 좋게 얘기하는 건지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게 아버지가 정무수석을 하시고 유신이 벌어지고 나서는 유신 국회의원으로 굉장히 많이 그 추천을 하셔서 그 대통령이 이제 맞으면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언론계 출신들이 그 당시 정말 에이스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언론계의 에이스들이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많이 갔고 또 대학 교수들 중에는 제가 이 최문환 교수님 아까 막스웰버 연구하신 최문환 교수님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하고 밥을 먹으면은 너 막스 베버 아냐고 얘기하면서 최문환 교수가 그 번역한 책을 자기가 읽었는데 막스 베버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는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국민교육헌장이나 우리나라 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세계에서 사실은 뭐 일본의 영향이 저는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대 명치 유신이나 그 일본의 그 젊은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이 박정희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고 젊었을 때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독일의 아까 얘기한 피테나 막스웰버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 기반이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많이 입력이 됐고 그 입력하는 주요 창구가 최문환 교수, 박종원 교수 이런 분들이고 이분들 밑에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 결과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가게 돼서 막스 베버 공부를 남달리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하도 잘난 척을 하시면서 막스 웨버 너 아냐 그래서 알 수가 없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막스 웨버를 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맞아 수업도 듣고 논문도 이제 그런 쪽으로 쓰고 하면서 막스 웨버를 하고 제가 오자마자 92년에 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된 게 제가 87년이고 처음에 낸 책이 막스 웨버와 동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 웨버 공부를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독일의 그 여러 가지 정신, 미국 자본주의 정신 이런 거에 더해서 막스 웨버가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중국의 중세사회가 그렇게 발전했는데 자본주의는 거기서 발달을 못하고 유럽에서 발달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막스 웨버가 한 것 중에. 그래서 그것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낸 책이 이 막스 웨버와 동양사회고 이 책 이후로 제가 한 18년 후에 그러니까 퇴임 직전에 유교와 연고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유교와 연고의 제 1장이 유교 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글입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이제 서양식 자본주의의 정신적 뿌리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시장 경제가 발전해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가는데 그러면 아무런 정신적 동력 없이 이게 그냥 박정희라는 사람이 막 독재를 써서 북한식으로 노동력을 갈취했기 때문에 이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들 내부적으로 동기가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어쩌면 한국식 동기가 있었는데 그 한국식 동기의 뿌리는 유교 윤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글인데요. 요새 유교가 하도 부정적인 결과가 많아서 요새는 유교가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어떤 판단의 근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데 이제 조선같이 결과가 나쁜 수도 있지만 하여튼 유교의 근본적인 동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 유교의 동기 중에서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잘 키우는 유교 윤리가 마치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가고 싶어하는 그 윤리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따르는 신을 모시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동력은 없지만 대신 조상을 잘 모시고 요새는 조상 대신에 자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방향이 반대로 돼서 자식을 잘 키워서 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삶의 보람을 찾는 마치 서양 사람의 삶의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근검절약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어떤 도덕적 근거가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한 결과로 한국도 발전했다. 라고 해석을 해야 우리나라가 천민자본주의로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나름의 어떤 도덕성이 있는 자본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 끝에 쓴 글입니다. 굉장히 제가 사실은 평생에 그 막스 웨버 연구를 통해서 쓴 글인데 요새 유교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면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영어로 썼더니 영어로 쓴 논문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제가 좀 영어로 저널에 발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책으로 냈는데 그 저널에서는 저한테 이제 인용이 되면 인용됐다는 사실을 저한테 알리는데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도 더 넘은 글인데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인용하는 그 학자들의 분포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발전하고 싶어하는 나라 학자들이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무슨 아프리카 여러 나라나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에서 네 글을 인용한 영어 글이 나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 국민교육 헌장 같은 어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그 당시 지식인들을 많이 활용했고 그 지식인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최문환, 박종홍 두 분이고 그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직계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저한테 온갖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글까지 쓰게 됐다. 그래서 우리 김영삼 기자가 하는 말이 맞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동근 교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거하고 이 글로 쓰신 거 많이 달라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조동근 교수님이 뭐 워낙 그 경제학 쪽에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국민교육 현장 중에서도 그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어떤 철학에 관해서만 긍정적인 얘기를 쓰셨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우파의 가치인 공동체나 어떤 그 협동하는 문제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되고 경쟁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우파는 추구하는 가치가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른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쟁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되고 뭐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제 저마다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소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도와주고 하는 것도 같이 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파의 가치인데, 요새 너무 시장 쪽에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재봉 교수님 발표에서는 그 발전주의 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들은 사실은 저도 그 이재봉 교수보다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살 위인 것 같은데요. 그 조금 앞서서, 이재봉 교수보다 조금 앞서 저도 그쪽 분야의 공부를 꽤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에 뭐 특별히 토론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글에 오늘 또 발표는 좀 바뀌셨던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키는 작업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박정희 시대에 이제 그 총체적 이해가 되면은 교육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도시의 중산층이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또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북중학교는 평준화시켜서 도시 중산층이 맞으면 지위를 재생산하는 채널을 망가뜨립니다. 일부러 폐지해버리고 대신 명문 공고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호공고를 비롯해서 각 도에다가 대표적인 일종의 뭐 도립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그 도를 대표하는 기계공고를 다 하나씩 만들어서 전국에 한 17개인가의 공고가, 기계공고가 생기고, 그 기계공고 말고도 또 각종 공고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개 정도, 전국에 100개 정도의 공고가 생겨서 이 공고들은 굉장히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가 있었고 좋은 중학교가 있는 것은 지원은커녕 아예 없애버리면서 맞으면 도토리 키재기로 다 평준화를 시켜버리고, 이제 공고나 이런 그 기술 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정책을 도입하는데, 그것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중에 전 국민을 중산층화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루트를 하나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중하층, 지주가 아닌 농촌의 소작인이나 맞으면 땅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학 공부까지 가기가 힘들면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지 말고 기술을 공부하는 공부를 들어가서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중화공업화에 따라서 생긴 우리나라 대기업의 큰 공장들, 마산, 창원, 울산이나 뭐 여수, 순천에 생긴 이런 데 들어가서 20년, 30년 일하면은 지금 민주노총, 우리가 욕하는 그 민주노총, 귀족노조가 다 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20년, 30년 일해서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다 박정희 대통령 때 공고 나온 사람들. 이 공고를 그나마 못 나오면 직업훈련원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자체 학교를 만듭니다. 그 기술을, 직업훈련원에서는 뭐 짧으면 6개월, 길면은 1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다 아까 얘기한 200만 기능공이 나오고, 그 200만 기능공이 오늘날 K방산의 기본 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신 배경으로 보면 다 못 살던 농촌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자녀들인데, 지금은 다 중산층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노조까지 해가지고 또 지나치게 집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작용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분들인데, 이런 그 교육제도를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혼절수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